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나의 뿌리를 찾아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나의 조상이 사실 조선시대에 어떤 가문을 일으킨 사람인데 무슨 용의정을 지내고 좌의정을 지내고 왕의 신임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결말들 보면서 나의 조상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라며 괜히 오래된 서적을 뒤적여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우리의 조상은 어떤 분이었냐며 물어보신 적 한 번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저의 뿌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저의 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기억이 시작하는 때부터 부모님이 따뜻한 사랑을 주는 우리 집이 아닌 끔찍한 보육원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를 보육원에 맡겼는지 어쩌다가 제 신세가 이렇게 된 건지 제 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도 알 수 없는 저는 행복한 유년 시절은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청소하랬더니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청소는 다 했어요. 다 하고 책 읽고 있는 거라고요. 고상한 척 하기는. 너 한글은 제대로 알고 있니? 제가 모른다고 하면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주셔야죠. 그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제가 처음 만났던 어른이란 사람은 보육원에 있는 원장과 선생님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죠. 지금 생각할 것도 없이 어렸던 그때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아주 멋진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아주 재밌고 좋은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해요. 알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저를 기다렸나요? 저도 며칠 전부터 여러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정말 초롱초롱한 게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여러분의 눈에 박힌 것 같군요. 저는 이런 눈빛들을 보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서울에서 왔다는 멋진 분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전혀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서 빨리 커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그 생각만 하며 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그 멋지신 분께서 서울에서 사왔다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과자를 나눠주는 겁니다. 맛도 맛인데 포장도 너무나 예쁘고 모양까지 이렇게 귀여운 과자와 빵은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그때 서울이라는 도시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제가 있던 곳은 경상북도의 아주 깡시골이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도시에 대해 저는 그때 처음 접한 거였죠. 정말 신세계였어요. 대체 서울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이런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까? 서울은 저렇게 예쁘고 깨끗하고 깔끔한 것만 파는 걸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온 멋진 분은 입고 왔던 옷도 멋있었지만 아주 기분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나중에 향수라는 걸 뿌려서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그날부터 서울에 빠져 살기 시작했어요. 나도 크면 꼭 서울 가서 살아야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서울을 모르고 살았을까 싶으실 거예요. 제가 지냈던 곳이 이랬습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이들을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청해 얘기를 들려준 걸 보면 또 그렇게 답답한 곳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얼마 뒤 서울에서 대학생 형 누나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역시나 청소 담당이었고 저와 함께 청소하는 형에게 서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저기 형도 서울에서 온 거죠? 그럼 나도 서울에서 왔지. 그러면 형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나는 서울은 아니고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 수원은 어떤 곳이에요? 수원도 여기처럼 산속에 있는 곳이에요? 아니, 너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수원은 서울 근교에 있는 큰 도시야. 서울과 꽤 가까워서 우리는 쉽게 서울에 갈 수 있고 서울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지. 물론 수원도 큰 도시라 꼭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수원에서 대부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이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 신기한 것도 많지. 지우는 서울이 궁금하구나? 네, 저도 서울에 가고 싶어요. 이런 시골 말고 그런 큰 도시에서 일하고 공부도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 그 꿈 형이 꼭 응원할게. 제가 지냈던 보육원은 19살 때부터 독립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 청소하면서 만났던 형이 많은 도움을 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교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네가 여길 벗어나서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봐라.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원장님은 제가 대체 왜 싫으세요? 저는 제 의지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원장님도 제가 싫었으면 그냥 저를 받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네 그 눈빛이 싫어. 마치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이 너무 기분 나쁘다고. 시장에 버려진 걸 불쌍해서 데려왔더니 고마워하긴커녕 뭘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잘난 척인지. 너는 그냥 버려진 아이일 뿐이고 네가 잘난 건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서울 가서도 잘난 척하지 말고 살아. 서울은 너보다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멋진 사람들 천지니까. 이게 자신이 돌봐준 아이가 이제 다 커서 보육원을 떠나겠다는 날 해줄 얘기가 맞는 건지. 저는 마지막으로 저런 얘기를 듣고 시골 보육원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2월 중순이었는데 서울은 정말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었죠. 보육원 원장님은 저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건들지 않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쌓였던 후원금으로 학교 근처에 괜찮은 원룸을 구하고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는 하지 못했지만 저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엔 공장에서 비데를 만들고 평일 오후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하면서 차곡차곡 월세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얘기만 듣던 서울과 달리 제가 지내고 겪었던 서울은 정말 화려하고 빠른 도시였어요. 유행이 어찌나 빨리 바뀌던지 카페에서 A라는 음료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날이 더워졌고 그 유행은 끝났다며 여름에 맞는 시원한 음료를 팔아야 한다고 순식간에 메뉴가 바뀌고 올해는 망고 빙수를 팔았는데 다음엔 멜론이 들어간 빙수를 팔고 또 겨울에도 빙수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겨울엔 딸기가 잔뜩 들어간 빙수를 팔기도 했죠.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유행이 지나가고 군대를 다녀오니 어느새 졸업할 시즌이 됐습니다. 지우야. 형, 오랜만이에요. 이야, 군대 전역하더니 완전히 어른이 다 됐네. 우리 지우, 코찔찔이일 때부터 이 형이 업어서 키웠는데 드디어 다 키웠네. 아유, 우리 지우.
아, 형은 부끄럽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건 어떻게 됐어요? 어, 내가 여기저기 네 이력서 보내는데 쉽지가 않네. 요즘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도 취업을 못해서 진짜 온갖 기업에 다 이력서를 넣나 봐.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이력서 장난 아니게 들어오거든. 내가 추천서까지 써서 네 이력서를 보냈는데 다들 답이 없어. 미안하다. 에이, 왜 형이 사과를 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네 능력이 왜 부족해? 아니 왜 대학 이름만 보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냐고. 여기 이렇게 준비된 인재가 있는데.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형. 오늘 형이 쏜다. 먹고 싶은 거 말해. 대학만 졸업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았는데 쉽지 않더군요. 저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이 3교대 근무지.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었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 일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쉴 수 있었죠.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이사하고 저도 여행이라는 걸 다녀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놀랐던 그런 경험을 다른 도시에 가서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바다는 정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저는 순식간에 그 돈을 다 날렸습니다. 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투자를 해서 불려야 한다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번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곳에 쓰면서 살고 싶어요. 에헤이, 사내가 이렇게 간이 작아서 쓰나? 그러지 말고 형 믿고 한번 투자해보라니까? 절대 실패는 없다. 경영학과 주식 최고의 에이스였던 날 못 믿어? 형은 당연히 믿죠. 하지만 돈은 믿지 않아요, 전. 그러니까 저 그만 유혹해요, 형님. 이럴 때만 형님 소리 하지? 마음 바뀌면 말해라. 알았지? 처음 형한테 투자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다 날릴 수 없죠. 그래서 형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 투자 제안을 끝까지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이, 진작에 형 말 들을 것이지. 걱정하지 마. 이 형님이 우리 동생 돈 100% 이상 수익 내준다. 전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2배 정도만 불려도 좋겠네요. 에이, 그럼 크게 가져야지. 2배가 뭐냐? 10배, 100배는 문제 없다. 저 진짜 형만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저 진짜 큰일 나요. 형도 알잖아요. 제가 이 돈 어떻게 모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지. 대학교 다니는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지. 지금도 괴팍한 공장장 밑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잖아. 형이 제일 잘 알지. 응? 우리 지우가 지금 이 형님한테 맡기는 돈이 어떤 돈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응? 형이 우리 지우 곧 큰 돈 만지게 해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좁은 원룸 말고 적어도 투룸에 햇볕 잘 드는 집에서 곰팡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형 믿지? 진짜 형이 너니까 이렇게 좋은 투자처 알려주는 거야. 오늘은 일단 이 고기 맛있게 먹고 형이 바로 투자하고 알려줄게. 아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걸? 저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저를 도와주고 저를 이끌어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그 형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땐 분산 투자라는 것도 몰랐고 가지고 있는 돈을 그렇게 무식하게 전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그 용은 사라졌습니다. 제 돈과 함께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렇게 사기꾼에게 허술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장까지 망해서 제 수중에 남은 돈은 원룸 보증금과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전부였죠. 집주인은 이제 이 보증금으론 둘 수 없다며 500만 원은 더 올려받겠다고 했었어요. 제 수중에 돈이 없는데 그 올라간 보증금을 어찌 감당해요. 그래서 일단 집을 빼고 다른 곳에 월세를 알아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론 턱도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어디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그렇게 고시원과 고시텔까지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도둑한테 가방까지 털리고 말았죠. 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믿어지세요? 저는 정말 이게 꿈이길 바랐어요. 이 세상은 내가 잘 사는 걸 보기 싫은 건가? 저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 한 번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연속으로 생기는 걸까요? 저는 주머니에 있는 돈 모두를 털어 부산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고 그렇게 어쩌면 이번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바다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바다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바다가 이런 곳이구나.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와볼 만한 곳이긴 하네. 어스름한 바다를 보는 기분은 쓸쓸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누구를 괴롭혀 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왜? 어째서? 저는 손에 잡히는 모래를 마구잡이로 던지며 분한 마음을 화풀이했습니다. 저렇고 치사하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멍청해 보였나? 그래서 그런 건가? 에이씨!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일어서는데 꼬르륵 뱃속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정말 눈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배가 고파야 하냐고요. 무시하고 가려는데 배에선 계속 신호가 왔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나온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확인하고 아직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밥, 국밥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5분도 안 돼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찾아갔던 그 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친절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저처럼 돼지국밥을 처음 먹는 사람이 헤매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뭐에 홀린 듯 적혀 있는 대로 부추를 넣고 간을 보고 후추도 넣고 그렇게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죠? 지금은 새벽이라 손님이 없지만 우리 가게 원래 줄 서서 먹는 가게예요. 손님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바로 맛보는 거예요.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간간히 들렸던 사투리 대신 제가 늘 들었던 익숙한 억양을 갖고 있었던 사장님이었죠. 대학생이신가? 먹으면서 조용한 말투로 말을 걸어주셨던 사장님. 처음엔 사장님의 이런 과한 친절이 조금은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 목소리엔 안정감과 힘이 있었고 저도 조금씩 대답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오래 살았다고 하는 어른들은 괜히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나이 먹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충고하는 어른 한 명 없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혼자 두지 않아요. 분명 이 세상을 스스로 등진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았냐, 그렇지 못했냐. 그리고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생은 누군가가 내민 손을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누가 손을 내밀었는지, 누가 나를 살리려고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맛있게 먹어요. 별거 아닌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저에게 살라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국밥집 사장님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눈물 젖은 국밥을 먹고 용기를 내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장님, 사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방금 먹은 국밥을 계산하면 서울에 올라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 여기서 일하면서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어요? 네, 저 다시 돈 벌어서 일어서고 싶어요. 손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대신 제대로 각오해야 할 거예요. 우리 집에 줄 서는 맛집이라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그날 낮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11시가 넘어가자 정말 손님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제가 처음 했던 일은 설거지였어요. 닦고 닦아도 손님들이 먹은 식기는 줄어들질 않았어요. 일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엄청난 경험인데요? 아,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다 보니 잡생각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도 잘 부탁해요. 서울에서 왔으면 잠잘 곳도 없겠네요. 우리 건물 2층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사람 살 수는 있거든요. 거기서 지낼래요? 전 아무 곳이나 좋아요. 그렇게 저는 국밥집 사장님의 배려로 일도 하고 쉴 수 있는 곳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효씨, 여기 수저 모자라요. 빨리 설거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 사장님을 닮은 걸까요?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죠.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줬지만 두세 번 반복된 실수는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삶을 쉽게 저버리려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회식 날이니까 다들 정말 맛있게 먹어요. 모두 고생 많았어요. 그날은 국밥집 회식 날이었고 사장님이 고르신 메뉴는 암소갈비였어요. 역시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죠. 정말 부드럽고 고기가 입안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살살 녹았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지우씨, 어때요, 맛이? 정말 맛있어요. 어쩜 고기가 이렇게 살살 녹아요? 여기 사장님만의 비법이죠. 어때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 만드는 비법? 제가 배우고 싶다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인가요? 저는 이렇게 먹는 거에 만족하렵니다. 그쵸?
지우씨, 그러지 말고 배워봐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텐데. 맞아요. 나 같으면 바로 좋다고 하겠다. 언제까지 설거지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줘요. 국밥집에서 설거지만 하던 제가 갑자기 부드러운 고기를 만드는 비법을 배운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을 설거지하며 생각해보니 평생 설거지만 하며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설거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국밥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설거지보다 어떤 비법을 이어받아 공부할 수 있다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제가 배운 걸 토대로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길 일주일, 저는 장사가 얼추 마무리된 밤 9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배우고 싶어요. 고기를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비법 꼭 배우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요. 짐은 쌀 필요 없고 내일부터 우리 회식했던 고깃집으로 출근해요. 알았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설거지하느라. 저는 당장 다음 날부터 회식했던 고깃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당연히 출근하는 날부터 고기 비법을 배우진 않았어요. 고기를 구울 때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불이다. 너는 오늘부터 숯불 피우는 것부터 배워. 정말 한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며 배웠어요. 너무 세서도 안 되고 당연히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쉽지 않은 배움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 5년 후 저는 부산의 한 지역에서 작은 고깃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고깃집 사장님과 국밥집 사장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깃집 사장님이 국밥집 사장님한테 일을 제대로 배울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돈 벌 궁리만 한다며 어디 제대로 된 사람 없냐고 물었고, 국밥집 사장님은 단번에 저를 떠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우씨, 개업 축하해요. 사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게 너무 좋다. 이건 장사 잘 되라는 내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앉으세요. 어떤 메뉴로 드릴까요? 당연히 양념고기죠. 사장님이 첫 손님은 아니었는데 정말 떨렸어요. 개업한 이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손님이 늘고 있을 때였거든요. 양념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기 진짜 부드럽네요. 부위도 너무나도 괜찮고. 이대로 쭉 한다면 바로 성공하겠는데. 같이 곁들여 나오는 찬들도 아주 훌륭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숙제 검사를 완벽하게 마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숭숭장구한 저는 고깃집 규모를 점점 넓혀갔고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고깃집 사장이 됐습니다. 딱 3년 걸렸네요. 직원도 수십 명. 매출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국밥집 사장님의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전부 국밥집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바쁜 일을 마치고 가게가 있는 해운대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반긴 건 문 닫은 가게였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한테 연락해도 모른다는 얘기만 들려왔습니다. 형님, 저 지우예요. 어머, 지우씨, 어쩐 일이야? 저 지금 해운대 왔는데
가게 무슨 일이에요? 왜 문 닫았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얼마 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 퇴직금 주면서 다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 문을 닫으셨지. 어떤 사정이 생기신 건지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가게 문 닫는 거 너무 아쉽다고, 닫지 말고 지우 씨한테 맡겨서 계속 운영하는 건 어떠시냐고 했는데도 괜찮다는 답만 하시고 그렇게 문 닫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연락이 안 돼? 네, 전화를 아예 바꾸셨나 봐요. 알고 있던 번호로 연락하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와요. 아이고, 사장님 무슨 일이시지? 연락 오면 우리한테도 꼭 연락해줘요. 알았죠? 네, 형님. 알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가게에 애착이 많으셨던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말도 없이 가게 문도 닫으시고 연락까지 안 되니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게를 운영하는 틈틈이 저에게 이 모든 걸 전수해주신 고깃집 사장님께 여쭤봐도 고깃집 사장님 역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죠. 나도 당황스러워. 얘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애가 아닌데.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바뀐 건지. 나도 그 속을 좀 알고 싶다. 지우 씨도 알잖아. 국밥집에 정말 애정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최근에 신메뉴 개발할 거라고 엄청 툴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증발해버렸어. 그런데 지우 씨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 네, 저는 그냥 안부 연락만 드렸었고 계속 바빠서 조만간 찾아뵈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무슨 큰일 생기신 거 아니겠죠? 아닐 거야.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진 모르겠지만 큰일이 생긴 건 아닐 거야. 우리 연락처 다 알고 있으니까 연락 주겠지. 기다려보자. 알았지? 어디에서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믿고 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은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분전까지는 저는 부산에서 알아주는 고깃집 사장님이 되었죠. 그때는 연말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죠. 저는 모든 매장의 직원들 보너스를 챙겨주기 위해 은행에서 1억을 찾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보너스는 계좌이체보다 현금으로 직접 받았을 때 그 기분이 더 좋잖아요.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해 가게로 돌아오니 뭔가 정신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주의이기도 했지만 찾아온 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몇 분 내에 1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장님, 얼른 CCTV 돌려보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요. 어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CCTV를 돌려보는데 어려 보이는 아이가 돈 봉투를 들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쩜 겁도 없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돈을 가져가? 빨리 잡아주세요.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특정 지을 것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텔레비전 뉴스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기... 찾아온 아이는 바로 제 돈을 훔쳐간 아이였습니다. 어머, CCTV에서 본 아이잖아요. 얘, 너 제정신이니? 대체 뭘 배웠길래 도둑질을 해?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다시 찾아왔네? 사장님, 얘 돈 다시 가져왔어요. 이리 내. 그리고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어. 다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
빨리 돈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말 겁도 없구나.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렇게 가져가? 저기, 그래, 입이 있으면 말해봐. 왜 가져갔어? 너 자수했어도 죗값은 치러야 하는 거 알고 있니? 죄송해요. 이 중에 100만 원은 어머니 치료비로 썼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 돈을 훔쳐가서 써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사장님, 얘 뻔뻔한 것 좀 보세요. 저는 아이가 걸어 들어오고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직원이 옆에서 하는 소리가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김진수야. 어머니 이름은? 장숙희입니다. 너 정말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정말 많이 닮았구나. 어쩜 보조개도 쌍꺼풀도 이렇게 똑같니? 어디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니? 맞아요. 엄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건 내가 이 아저씨가 말이야. 저는 눈물이 넘쳐 흘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국밥집 사장님과 똑 닮은 아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훔쳐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드디어 사장님을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사장님께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가 이런 행동까지 했던 걸까 하는 의아함. 어쨌든 드디어 사장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 이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설켜 아이를 앞에 두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들어가 봐요. 내가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경찰에 다시 연락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이한테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을 만나 뵙고 직접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러면 아저씨랑 같이 어머니 보러 가자. 사실 아저씨랑 어머니는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거든. 아마 아저씨가 찾아가면 깜짝 놀라고 또 반가워하실 거야. 저 돈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어느 병원에 계시니? 저는 돈은 금고에 넣어놓고 차를 타고 사장님이 계신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아프시니? 그게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했는데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암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술도 하셨었니? 네,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너희 어머니가 아저씨를 여러 번 살려주셨어. 그래서 이번엔 이 아저씨가 어머니를 살려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도착한 병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병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쪽이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하고 진수의 손을 잡고 달려가니 사장님이 환자복을 입고 저희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진수야, 너 어디 갔었어? 대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그렇게 간 거야?
너 이렇게 엄마 걱정시킬 거야? 사장님. 지우 씨? 지우 씨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와요? 여긴 어떻게... 혼란스러워하는 사장님을 모시고 일단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도 여기서 자요, 사장님? 아니, 진수는 일단 이모랑 집에 갈 거야. 진수, 너 일단 집에 돌아가 있어. 그렇게 진수는 이모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사장님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진수가 제 가게에 찾아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꽤 큰 돈이었는데 무겁지도 않았는지 그 돈을 갖고 나갔어요.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고 CCTV도 다 확보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을 붙잡아 응징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진수가 훔쳐갔던 돈을 다 가지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진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장님 아들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어쩜 아이가 그렇게 사장님하고 반박이에요. 진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병원비로 100만 원은 썼다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이 자식을 그냥... 사장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진수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돈은 그대로 다 가져왔잖아요. 저는 진수가 돈 쓴 건 상관없어요.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다들 사장님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망설이던 사장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기를 당했어요. 어느 날 가게로 한 젊은이가 찾아왔었어요. 명함을 주면서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투자가라며 본인을 소개한 젊은이는 부산에 꽤 오래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라고. 처음 온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가게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갔지.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에 오더니 나보고 투자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고 했지. 그런데 계속 좋은 상품이 있다며 나를 꼬셨어요. 저는 과거 생각이 나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점을 낼 생각 없냐고. 그래서 그것도 관심 없다고 했더니 본인이 서울에 아주 좋은 곳에서 본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분점을 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서울에선 이렇게 제대로 된 돼지국밥 먹을 곳이 없으니 아마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분명 대박 날 거라 했지. 나는 그건 고민됐어요. 내가 만든 돼지국밥을 더 많은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서울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돈만 제대로 투자하면 본인이 인테리어부터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나는 그냥 부산에서 작게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큰 곳에서 장사하려면, 그것도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장사하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돈을 맡기고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였죠. 그 사람은 그렇게 제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정말 큰 돈이었는데. 며칠 몇 달을 알아누웠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벌어서 모은 돈인데.
그때부터 건강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갑상선 암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혹시 전이된 건 아닌지 그런 거 보느라 여태 병원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죠. 지효 씨는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저는 목이 막혀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사장님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수가 왜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대체 돈을 얼마나 투자하셨길래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지신 걸까? 그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내 들었어요. 불행은 한 번에 다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부모님 역시 큰일이 생겼었어요. 그쪽 문제를 해결하느라 또 돈을 많이 썼더니 내 신세가 이렇게 됐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누구한테도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지우 씨 볼 면목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철없이 쓴 돈은 내가 바로 갚을게요. 아니요, 사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그 사기꾼 놈 잡아올게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병원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염치란 게 있지. 아닙니다. 사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 역시 처음 여기 부산에 내려왔을 때 서울에서 크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로 정말 차비만 남은 상태에서 부산 내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관적인 세상에선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먹고 세상을 떠나려고 했어요. 엄청나게 나쁜 마음이었죠. 그런데 제 위장이 눈치 없이 밥을 달라고 졸랐고 저는 그때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던 사장님 가게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무슨 눈치를 채신 건지 제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그것뿐이세요. 제가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일자리 잠자리 모두 해결해 주셨잖아요. 거기다 고깃집 사장님까지 소개해 주셔서 저 지금은 정말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님 됐어요. 이거 다 누구 덕분이에요? 전부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거 무조건 받으세요. 아셨죠? 저는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 사기꾼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름 강성진. 이 이름은 저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사기를 쳤던 그 형의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간 누구지? 대체 이 이름으로 몇 명에게 사기를 쳤을까요? 남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 번 돈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사는데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병원을 나서며 사장님 수술비 병원비를 사전 정산하고 바로 이 사기꾼 잡는 데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이 사기꾼이 저희 고깃집에도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분이 분점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찾아오셨는데 혹시 약속하셨나요? 사장님 안 계신다고 했는데도 계속 사장님 꼭 만나 뵙고 가야 한다고 안 가고 계셔서요. 그분 명함 받았나요?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잠시만요. 성함이 강성진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경찰에 사기꾼 잡았다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그 사람 잘 잡아줘요. 나 금방 가게 도착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달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서니 뻔뻔하게 커피를 마시며 가게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면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꼭 만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급하게 왔는데. 강성진 씨? 형이었어? 어? 지우야! 너 이 자식 진짜 잘 지냈냐?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저는 그 사기꾼한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아유, 지우야, 이거 좀 놓고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이번에 진짜 괜찮은 거 물고 왔거든? 이거 잘 되면 너 그때 잃었던 돈에 5배는 넘게 벌 수 있어. 5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 인간아. 내가 하루에 매출이 얼만 줄이나 알고 그딴 말을 짓거려? 그때 나한테서 투자 명목으로 받아간 돈 당장 갚아. 갚지 못해?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그 돈 내가 다시 돌려받게 해준다니까. 우선 이거부터 놓고 얘기하지 않을래, 동생아. 시끄러워. 이것뿐인 줄 알아? 우리 국밥집 사장님한테 뜯어간 돈도 다 뱉어내게 할 거야. 안 그러면 진짜 죽을 때까지 콩밥 먹을 줄 알아. 알겠어? 때마침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그 사기꾼을 깔끔하게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장님. 네. 며칠 전에 그 사장님 돈 훔쳐갔던 그 아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 사기꾼이나 잘 처리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10년도 더 전부터 사기를 치고 다닌 인간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복수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충격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제대로 큰 집에서 반성하면서 지내고 나오겠죠. 다시 나왔을 때 또 허튼 소리 하면 그땐 정말 불주먹의 맛을 봐야 할 겁니다. 사장님, 사기꾼 잡았어요. 사기꾼을 잡았다고요? 네? 겁도 없이 저희 가게에도 투자 유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 사람 아주 천벌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사장님이 주신 명함을 보고 바로 알았죠. 저에게도 그 이름은 익숙한 이름이었거든요. 저 부산 내려오기 전에 사기당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기꾼이 이 사기꾼이에요. 맙소사. 그래서 직원한테 이름을 물어보니 또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생포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나 지우씨 없었으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긴요. 다 나으시면 다시 국밥 장사 하셔야죠. 사장님은 그 후로도 1년 넘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완치가 된 날 사장님은 국밥집으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놨죠. 그리고 그때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제가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분들 역시 사장님의 컴백을 너무나 원하고 간절히 기다리셨거든요. 사장님의 완쾌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국밥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아주 성화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 맛 그대로 다시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말도 없이 가게를 닫아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다시 함께 일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명성이 어디 가나요?
국밥집은 다시 문을 열자마자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가게를 닫았었는데도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알고 오는지. 거기다가 맛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칭찬 일색. 제가 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은 거 있죠? 그렇게 무사히 오픈 주간을 마치고 드디어 쉬는 날. 저는 사장님을 모시고 다시 병원에 찾았어요. 혹시 다시 식당을 하시는 게 몸이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지금처럼 즐겁게 움직이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아셨죠? 네. 대신 무리하지 마시고요. 옛날처럼 24시간 운영은 안 돼요. 일하는 만큼 충분히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여기 같이 오신 분이 그거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꼭 신경 쓰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반가운 꼬마 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진수야. 아이고, 우리 진수. 그동안 정말 많이 컸네. 그 사건 이후로 진수는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았어요. 사실 돈을 훔쳐간 다음날 사장님한테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다고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절대 남의 것을 탐하고 손대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만약 그 돈 주인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그 결과는 끔찍했겠죠. 진수도 제대로 배웠을 거예요. 남의 것을 절대로 함부로 탐하고 욕심내고 훔쳐선 안 된다는 사실을요. 아이가 좋은 어른으로 자라는데 이 일은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수, 뭐 먹고 싶어? 아저씨가 다 사줄게. 저 아저씨네 가게에 가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하자. 예! 진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지 알겠다니까요.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삶이란 건 또 무엇일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삶일까요? 저는 언젠가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제 얘기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밥집 사장님을 만나며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됐고 이렇게 요식업으로 성공한 사장이 됐습니다. 나의 뿌리를 찾을 수 없다면 내가 그 뿌리가 돼서 사람들을 양성하고 기르는 건 어떨까요? 가끔 조상님 은덕 좀 보자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덕을 볼 수 있는 조상님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사람은 내 곁에, 우리 가까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저를 살려준 이 소중한 인연, 절대 잊지 않고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관심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